네, 용칼 두 번째 섹션입니다. 미래통합당이 4년 전에도 총선에서 졌죠.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었는데 4년 전에 122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123석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게 한 석 차로 졌어요. 네. 자, 4년 전에 통합당이 그래서 총선 패배 100석을 냈습니다. 그 100석대로만 냈다면 이번 총선에서 그렇게 졌겠는가 하는 의문을 갖는 한국일보 기자가 있어서 그 기자의 눈 칼럼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고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내 PR입니다. 네, 오픈 홍보 기념일 단체 선물이 필요하시면 내 P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건, 물티슈 등 생필품부터 라이터, 티셔츠, USB까지 내 PR에 없으면 다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의 압승을 기념해 내 PR의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180석 승리를 의미하는 180 이벤트인데 선착순 180분의 고객에게 선착순 180분의 고객에게 커피 모바일 쿠폰을 증정하고자 합니다. 검색창에 내 PR을 검색하시거나 전화 상담 032-519-480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32-519-4800이고요.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시다네요. 네, 바로 가겠습니다. 기자의 눈. 통합당이 4년 전에 참패 100석을 냈는데 그것을 내팽개친 대가. 네, 이런 제목입니다. 언제부터 잘못되었는지 복귀해서 또다시 버림받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일어서야 했다. 백서는 그래서 꼭 필요했다. 2016년 7월에 나온 새누리당 국민 백서 중인데 2016년 20대 총선에서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든 새누리당이 펴낸 국민백서 머릿말입니다. 백서가 짚은 20대 총선 참패 원인은 이렇게 요약되는데 넘버링이 돼 있어요. 오른쪽의 내용을 보면은 21대 총선에서 통합당이 같은 실수를 판박이처럼 되풀이한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 이렇게 반성했는데 4년 후에 반성 없이 이렇게 당했다.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공천파동. 공천파동 과정에서 집권 여당은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해서 국민들과 단절됐다. 자, 이번에는 어땠느냐. 공천파동, 차명진 막말 사태 등을 제때 처리하지 못했다. 그래요. 그때나 이제나 공천이 형편없었고 잘못된 공천을 중간에 바로잡는 일도 하지 못했다. 자, 2번 불통. 2016년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야당 심판론을 꺼내들어서 남탓만 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 그리고 2020년 거대 야당으로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문재인 정권 심판론만 들이대며 국민들의 공감을 사지 못했다. 세 번째, 핵심 공약과 선거 전략 부재, 야권 분열로 인한 3자 구도만 믿고 160석을 예상하는 여론조사에 낙관했다. 당시 이제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도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야권이 분열되면은 당연히 새누리당이 승리하게 될 것이고 160석을 먹을 것이다. 이런 여론조사에 낙관했다는 거예요. 2016년에. 자, 그렇다면 2020년은 핵심 공약과 선거 전략 부재. 마찬가지로 불리한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조사 설계 자체가 여당 편향적이다. 이렇게 편의에 따라서 해석했다.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불신했다는 거예요. 2016년 여론조사는 이 안심번호가 없었던 여론조사였습니다. 정당에서만 안심번호 조사가 될 수 있었는데 그래서 2020년 여론조사가 훨씬 2016년보다 신뢰도가 높아졌는데 2020년에 미래통합당은 신뢰도가 높아진 여론조사에 대해서 조사 설계 자체가 여당 편향적이다라면서 편의에 따라 해석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안일한 선거 준비. 2016년 청년을 들러리로 취급해 여전히 젊은 유권자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자, 그리고 역시 2020년도 수도권 험지로 청년 후보들을 내몰았다. 다섯 번째, 2016년이나 2020년이나
청년 메시지가 부재했다. 뭐 이런 건데 그래요. 뭐 억지로 좀 짜맞춘 측면도 있긴 합니다. 네. 저 나름대로 보자면 공천파동이라고 하는 것을 보자면은 2016년 집권 여당 새누리당은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했다. 이번 2020년은 어떻습니까? 한국일보 진단대로 차명진 막말 사태 등을 제때 처리하지 못했다. 이게 아니지. 황교안 당대표 지멋대로 공천을 한 거 아닙니까? 미래통합당도 미래한국당도 미래참칭당 모두 다 황교안 지멋대로 공천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한국당은 황교안 출장소로 전락한 겁니다. 그래서 진 거예요. 자, 그 두 번째 불통. 야당 심판론을 꺼냈다. 2016년에 그 여당이 2020년 야당 대선은 여당 심판론만 내밀었다.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야당이 그럼 여당 심판론으로 점수를 얻지. 뭐래요 그러면은? 그럼 뭘 하라는 거야 그럼?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지 말란 얘기야? 이건 분석을 잘못한 겁니다. 이 불통의 문제는 이 극우 유튜버들한테 휘둘린 거예요. 당내 극단주의 세력한테 휘둘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층과의 어떤 대화나 소통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불통이 된 거예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보수 세력이 떠나가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불통의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핵심 공약과 선거 전략 부재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극우 유튜버들 극단주의 세력들한테 휘둘리니까 무슨 선거 전략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냥 문재인 씹어대는 거 이거 말고는 뭐 달리 전략이 있었어요? 핵심 공약. 핵심 공약이라고 하는 게 뭐 탈원전 이런 건데 이것도 역시 극단주의 세력에게 휘둘렸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기묘한 문제입니까? 원전을 더 많이 짓는 게 지금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문제예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란 선거 준비는 뭐 맞는 말입니다.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일단 그 지역 조직이 다 허물어졌어요. 2018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 도와줄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이 없어. 도의원도 없고 거의. 그러니 영남에서나 뭐 선전을 했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선거 막판에 여기저기 취재하고 다니는 기자들 얘기해 보면은 미래통합당에서는 뭐 지금 전략도 대책도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막판에 차명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차명진 건과 관련해서 모여가지고 출당을 시켜야 되는데 다들 자기 선거 바빠가지고 보세요. 당대표,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줄줄이 수도권에 출마했던 사람들은 다 떨어졌잖아요. 자기 선거가 바쁜데 모여가지고 차명진 하나 날리는 것도 못했던 거야. 엉성하게 날렸다가 차명진이 부활하는 그런 소동도 겪었고. 그러니 뭐 당연히 통합당은 지난 4년 전 참패백서를 내팽개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죠. 한국일보 기자의 눈은 뭔가 좀 제대로 짚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김용민이가 바로 잡아줬습니다. 네, 김용민의 분석이 훨씬 더 다채롭지 않습니까? 깊이 있지 않아요? 참 이런 미래통합당이 1년 반 내로 뭐 기사회생해서 대권을 잡는다 그럴 일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단계에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미래통합당은 무덤에서 박정희가 나와서 그 당대표를 하더라도 못해. 할 수가 없어. 그냥 다음 대선 때는요. 이길 생각하지 말고 괜히 이기려고 하면은 될 일도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참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듭나겠습니다. 이런 기치를 들고 나와야지 그 차원에서 아주 참신한 후보를 내지 않으면은 미래통합당은 내후년 대선도 지고 그 다음 대선도 질 것이 확실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그 미래에 대해서 단언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오늘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미래통합당은 너무나 뻔해요. 자, 그나저나 오늘 이 칼럼 정말 웃음이 나와서 또 하나 인용해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도 국민이다. 네, 이런 제목입니다. 예, 그래, 그렇지. 그분들도 뭐 국민이 맞지. 누가 국민이 아니래? 국민 아니라고 한 적 없어요.
이상원이라고 중앙일보 논설위원인데 이 사람 저기 예전에 BBK 문제와 관련해서 정봉주 의원이 막 브리핑할 때 그때 딴죽 걸었던 사람입니다. 내 이 이름을 기억을 해요. 검찰청 기자실에서 아마 딴죽 걸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중앙일보는 손 이런 애들밖에 없습니까? 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 두 패러그래프예요. 네. 부정선거 주장의 핵심에는 전자개표기 조작설이 있다. 김어준 씨에게 반감을 보여온 지인들이 뒤늦게 그가 제작한 영화 더 플랜을 칭찬하며 거기에 방법이 설명돼 있다고 한다. 기계가 민주당 후보표로 분류된 돈다발에 통합당 후보표를 섞는 조작이 성공하려면 통합당 개표 참관인이 모두 매수됐거나 한결같이 나태했어야 한다. 언론이 선거 부정에 주목하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이가 많은데 참관인들이 열심히 검표하는 모습을 기자들이 내내 보았다는 것도 조작설이 힘을 얻지 못하는 이유에 속한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유권자가 곳곳에 있고 급기야 모여서 시위까지 하는데 그대로 두는 것은 국민 통합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 통합 웃기고 있네. 야, 몇이나 된다고 국민 통합을 걱정하니? 이상원 씨, 국민 통합을 걱정할 지경이야?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있나? 소송이 제기된 곳에 법원과 선관위가 신속히 재검표를 하도록 해서 논란의 열기를 식히기 바란다. 물론 재검표에서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돼도 표 바꿔치기를 했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을 사람이 부지기수일 것이다. 하지만 꽤 많은 사람이 의심을 거둘 수 있다. 국민 마음을 보듬는 것도 국가가 할 일이다. 네. 그래요. 정말 참 우스운 일입니다. 저 분명히 얘기합니다. 박근혜는 부정선거로 당선이 된 사람 맞습니다. 예, 저는 제 입장에 변화가 없어요. 꼭 개표 부정, 투표 부정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국가기관이 동원돼서 선거 국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이미 재판을 통해 수사를 통해 다 드러났습니다. 이건 부정선거 아닙니까? 좋네요. 그럼 앞으로 그게 부정선거가 아니라면은 문재인 정부도 뭐 그냥 그런 비슷한 일을 하면 되겠네. 선거 앞두고. 개표 부정은 대단히 신중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총수는 개표 부정이 있었다라고 단언한 게 아니라 그 가능성을 주시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개표로 가자 이런 입장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것과 관련해서 진보와 보수가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봐요. 수검표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절차를 한 번 더 만들든지 아니면 아예 개표 자체를 수개표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해법을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이자들은 아마 지금 이 건으로 해가지고 김어준 총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죄를 뿌려보려는 그런 심산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합리적인 의심은 필요하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김어준 총수는 개표 조작 이것을 주장한 게 아니라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어요. 의혹 제기하면 안 됩니까? 의혹 제기조차 안 돼요? 네, 물론 그 김어준 총수의 의혹에 대해서 여러 그 반박들이 나왔습니다. 뉴스타파에서도 반박을 했었고요. 예, 이게 진보와 보수의 다른 점이에요. 진보는 의혹 제기를 했고 그 내부에서 또 반박이 또 제기됐고요. 이 주고받는 토론이 있어요. 보수는 어떻습니까? 그 토론이 활발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지.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김어준 총수는 조작이 가능하다.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봤지. 지난 대선이 개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다. 라고 단언하지는 않았어요. 예. 자, 뭐 여기서 제가 합의할 지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개표 방식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수개표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 좀 걸리면 어떻습니까? 국민의 정확한 국민의 민의를 한 표도 허투루 만들지 않고 아주 정밀하게 그 뜻을 받아들이고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를 표집하는 행위 얼마나 신성합니까? 수개표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럼 어떡하죠? 그럼 나 참 이거만 방법이 없네. 방법이 없어. 예. 수개표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면은 분류 후에 사람들이 다 확인한다라고 하셨는데 예. 그래요. 이상원 씨.
부정선거 믿는 사람도 국민입니다. 맞아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 누가 부정을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지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 한번 검표를 해보자. 돈 내면 됩니다. 돈 내면 돼요. 원하는 사람이 돈을 내게 하고 국민들로부터 삥 뜯지 말고, 만약에 했는데 별일이 없다 그러면 후원금 내신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이 방식으로 해서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면 그거 누가 반대하겠어요. 예. 자, 그래요. 마지막 칼럼을 하나 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사인데 칼럼이에요. 한겨레 최우성 산업부장 반모피아 연대의 역설, 이란 제목입니다. 모피아 아시죠? 기획재정 관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 모피아는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는 2020년 봄 문재인 정부 3년의 세월이 흘렀다. 경제팀의 무게추는 3년 내내 예산 관료 쪽으로 기울었다. 경제부총리를 겸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2명의 예산통 김동연, 홍남기가 이어가는 중이다. 금융 관료를 뭉뚱그려 일컫는 모피아를 대통령과 정권 핵심 인사들이 딱히 싫어해서라 단정하긴 어렵다. 죄송합니다. 기획재정관료가 다 모피아는 아니죠. 금융관료가 정확하게 모피아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 부분. 네, 편집 다시 해주세요. 예. 네, 마지막은 한겨레 최우성 산업부장의 칼럼입니다. 반모피아 연대의 역설, 이런 제목인데요. 자, 칼럼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는 2020년 봄 문재인 정부 3년의 세월이 흘렀다. 경제팀의 무게추는 3년 내내 예산 관료 쪽으로 기울었다. 경제부총리를 겸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2명의 예산통 김동연, 홍남기가 이어가는 중이다. 금융 관료를 뭉뚱그려 일컫는 모피아를 대통령과 정권 핵심 인사들이 딱히 싫어해서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굳이 따지자면 변동성이 강한 금융이나 거시 경제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거나 심지어 무지했다고나 할까. 예산 관료를 앞세우되 개혁 성향의 학자들이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아 정권의 핵심 추진 과제를 챙긴다면은 무리 없이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판단했을 것이다. 그렇죠. 이 금융 관료들이 이제 지배하면은 뭐 청와대고 어디고 다 집어삼킬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예산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경제부총리로 세우고 또 구체적인 경제 정책의 방향은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도한다면은 둘이 잘 협력해서 뭔가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던 건데,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연대가 썩 성공적이지는 않은 듯하다. 내 편인 줄 알았던 곳간지기, 즉 경제부총리는 번번이 제 목소리를 냈고, 그때마다 야당과 보수 언론은 이 청와대 정책실과 경제부총리 사이의 틈을 노골적으로 벌리면서 정권 공격의 소재로 삼았다. 부총리 김동연과 정책실장 장하성을 앞세운 2018년 여름의 김앤장 갈등설이 대표적이다. 최근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도 매끄럽지 않긴 마찬가지다. 코로나19와 같은 미증유의 위기 상황에서는 재정당국의 전향적인 자세가 절실하다. 재정 부담과 다소간의 경기 과열을 감수하고라도 강력한 확장적 재정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 국내외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하지만 홍남기 등 현재 재정 당국이 보이는 고루한 태도가 실망스럽다. 2018년부터 본격화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 건 당연했다. 게다가 청와대는 내수 진작을 위해서 확장적 거시 정책을 편다고 거듭 확신했지만 3년 내내 막대한 초과 세수를 거둬서 외려 긴축 정책을 편 꼴이 돼버리지 않았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3년 동안 정부가 돈을 팍팍 풀어가지고 지금 경기가 바닥이고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그야말로 물꼬를 터주어서 나름대로 이 어떤 온몸에 비가 적셔지는 효과, 메마른 땅에 비를 뿌리는 그런 효과를 기대했는데 보니까 3년 내리
막대한 초과 세수를 거뒀어요. 이 어느 일정한 세금 수입을 기대했는데 그보다 훨씬 많이 세금을 거둔 거야. 아니 세금을 팍팍 써야 됐는데 세금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얘기는 뭡니까? 긴축 정책을 폈다는 거 아니에요. 에? 자, 여기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이 둘이 잘 뜻을 맞춰서 검찰 개혁을 이룰 것이다라는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선의 아니에요. 그런 의지 아니었어요. 자,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야말로 그 피 튀기는 그런 싸움이 벌어졌고 한 사람이 나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권력은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권력은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예산 관료와 개혁 성향의 학자들 둘이 뜻을 잘 맞추면은 아주 효과적이고 또 공평한 확장 정책, 재정 확장 정책이 가능하다 이런 믿음이 있었지만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 관료가 틱틱 그냥 그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안 됩니다. 이러질 않나. 전 국민 고용보험 안 됩니다. 이러질 않나.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권력은 공유할 수가 없어요. 예, 180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 지금 뭐 일부 원내대표 후보자는 야당에게 권한을 줘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모양인데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왜 국민들이 보다 못해서 180석을 민주당한테 줬겠습니까? 야, 너희들이 저 야당하고 잘 지내라 이러면서 줬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이들이 책임지고 총대를 메고 한번 좀 잘해봐라 이런 거 아닙니까? 권력은 나눠줄 게 아니에요. 누구냐고요? 누구긴 누구야? 정성호지. 원내대표 후보. 상황이 이렇게 됐다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예산 관료들하고 지금 개혁 성향의 학자들로 계속해서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청와대 정책실과 갈등이 빚어진다. 그래서 지금 김상조 실장도 뭐 굳이 뭐 지금 경제부총리하고 갈등 구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양반도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 썩 마땅치 않아 하는 것 같던데 재벌 쪽에 좀 기운 거 아닌가 싶은데 여하간 지금 뭐 여당하고 지금 예산 관료가 장악한 기획재정부 사이에 갈등 전선이 형성돼 있는데 대통령께서 여당 손을 들어주시고 그렇게 가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둘이 뜻을 잘 맞춰서 성과를 내겠지 이런 기대를 하시기에는 권력의 속성이 그러하지 않고 우리 관료 사회가 그런 거에 잘 적응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개혁은 전광석화처럼 총대 메고 한 사람이 책임지고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이 칼럼을 읽었습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8시에 뵐게요. 저기 10시에 저 마포경찰서 빤스가 고소한 사건 때문에 나가야 돼가지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